어머님, 이제 집을 비워주셔야겠어요. 뭐라고? 저희가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여력이 없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니?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투자받은 돈도 다 날렸고, 빚만 수억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혜야, 너도 이 생각이니? 엄마, 미안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애들도 키워야 하고. 그럼 나는 죽어도 되는 건가?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모정이,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 딸 지혜. 내가 40년 동안 생선 비늘을 벗기며 키운 딸이었어요. 사위 태준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는 그 다정한 사위는 어디로 간 걸까요? 손이 닳도록 생선 손질하며 오로지 자식 하나 잘 키우려 애써왔던 엄마 영숙. 영숙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천금 같은 자식에게 쫓겨나다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영숙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군산 터미널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변화는 처음이었죠. 낡은 가방 하나와 김치 냉장고에 담아둔 젓갈 몇 통이 내 전부였습니다. 엄마, 버스 시간 놓치면 안 돼요. 빨리 타세요. 지혜가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딸아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 설렜어요. 나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군산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40년을 함께한 생선가게, 새벽 시장, 단골 손님들.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982년이었습니다. 지혜는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죠. 장례식장에서 울던 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죠. 다음 날부터 나는 생선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수협으로 향했죠. 처음엔 생선 고르는 것도 서툴렀어요. 아줌마, 이 고등어는 싱싱하지 않아요. 눈 좀 봐봐요. 수협 아저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생선 눈의 투명도, 아가미 색깔, 비늘의 윤기. 모든 걸 외웠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나를 의심했어요. 젊은 여자가 생선을 제대로 알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내가 손질한 생선은 비린내가 없고 신선했죠. 요리법도 친절하게 알려드렸어요. 사장님, 오늘은 뭐가 좋아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했죠. 때로는 손님들이 과자나 음료수를 사주기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지혜 공부 열심히 하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마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되었죠. 지혜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특히 수학을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예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게 문을 열었죠. 그리고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엄마, 됐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생선 비늘이 박힌 내 거친 손과 지혜의 보드라운 손이 꼭 맞잡혔죠. 서울로 떠나는 지혜를 배웅하면서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웠어요. 내 딸이 큰 세상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버스가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과거를 떠올렸죠. 지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만났죠. 첫 인상은 괜찮았어요. 예의 바르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날 태준이 내게 절하며 한 말이었죠. 그때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전화로만 목소리를 듣던 아이들을 이제 매일 볼 수 있다니요. 할머니, 빨리 오세요. 우리 집 진짜 커요. 어제 저녁 서연이가 영상통화로 자랑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혜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엄마, 요즘 태준이가 좀 힘들어해요. 사업이 잘 안 풀리나 봐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늘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법이니까요. 버스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가까워진 거죠.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방 속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 지혜의 돌잔치 사진, 가게 앞에서 찍은 가족사진. 모든 추억이 여기 담겨 있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5세의 새 출발이라니.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엄마, 거의 다 왔죠? 우리 다 나와 있어요. 그래, 곧 도착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긴장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버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짐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터미널에 내리자 찬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서울의 공기는 군산과 달랐습니다. 매캐하고 차가웠죠. 엄마! 저 멀리서 지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태준과 아이들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오셨어요.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연이도 수줍게 다가왔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태준이 짐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가서 쉬세요. 그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하지만 나는 모른 척 했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요.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하면서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높은 건물들이 많았어요. 군산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엄마, 우리 동네 어때요? 조용하고 좋죠?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높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어색했죠. 할머니, 우리 집은 15층이에요.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내 방도 아담하고 좋았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집이 좀 작아도 이해해 주세요. 태준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충분해. 정말 좋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젓갈을 꺼내니 모두들 반가워했어요. 우와, 할머니표 젓갈이다. 민준이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떴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하지만 식사 중에 태준의 전화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여보, 식사 중에는 전화 좀.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준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어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순간 식탁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들도 숟가락을 멈췄죠. 나는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민준아, 학교는 재미있니? 할머니한테 얘기해 줄래? 천천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굳은 표정은 내내 신경 쓰였어요. 밤이 되어 혼자 방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죠.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태준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빛 속에는 차가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도 잔뜩 흐려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어요. 지혜는 그의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앉으세요, 어머님.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낯설었어요. 항상 공손했던 사위가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다니. 나는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니?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태준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희가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여력이 없어요. 태준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는 그 다정한 사위는 어디로 간 걸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렸어요. 태준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 지쳐 보였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투자 받은 돈도 다 날렸고 빚만 수억이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이 집도 곧 넘어갈 판입니다. 저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까지 모실 수는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가족을 버리는 걸 이해하라고요? 나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 내가 40년 동안 생선 비늘을 벗기며 키운 딸이었어요. 지혜야,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도 이 생각이니?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갰어요. 울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나를 버리려는데 엄마, 죄송해요. 겨우 그 말뿐이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나는요? 나는 죽어도 되는 건가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모정이,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나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한 표정조차 없었어요. 그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언제까지 나가면 되니?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내일이라고요? 고작 하루를 주고 나가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꿋꿋이 일어섰어요. 이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어. 내일 나갈게. 방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겨우 6개월이었어요.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손주들과 놀아주던 일, 가족들과 함께 먹던 저녁 식사, 지혜와 나눈 도란도란한 대화들. 다 거짓이었나요? 다 연기였나요? 짐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가져온 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낡은 가방 하나가 내 전부였죠. 저녁은 먹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했습니다. 내일 어디로 가야 할까요? 75세에 갈 곳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거실로 나가니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죠. 이건 적지만 보태서 쓰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 40년 생선가게의 값이 50만 원이라니. 딸을 키운 값이 50만 원이라니. 이게 다야? 태준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여유가 됐어.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당장 필요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지혜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겁했어요.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않다니.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서연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죠. 학교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잠깐 여행 가는 거야. 언제 돌아오세요? 그 맑은 눈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곧 올게.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약속이에요? 서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 약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2월의 서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마음보다는 덜했지만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군산의 생선가게가 그리웠습니다. 좁고 비린내 나는 그곳이 지금의 이 호화로운 아파트보다 100배는 따뜻했어요. 주머니 속 50만 원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값이라니. 하지만 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닿는 대로 걸었어요. 뒤돌아보니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5층 어딘가에 지혜가 있겠죠.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홀가분해하고 있을까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어요. 낡은 코트로는 추위를 막기 힘들었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75세,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던 서울 생활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도 없이, 집도 없이, 오직 나 혼자만의 시작 말이에요. 발이 아팠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어둠이 서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찜질방이었어요. 따뜻하고 씻을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으니까요. 하룻밤에 10,000원입니다. 카운터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을 냈어요. 49만 원이 남았죠. 찜질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몸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나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 같았죠.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식당 가격표를 보고 놀랐어요. 김치찌개가 8,000원이나 했죠. 결국 삶은 계란 2개만 샀습니다. 옆자리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아들이 쫓아냈어요. 아줌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죠.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바닥, 시끄러운 콧고리 소리, 낯선 냄새, 모든 게 불편했어요. 이게 꿈이면 좋겠다. 눈을 감았다 떴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하루 10,000원, 식사비, 생필품. 계산해보니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직원들의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 펜션이 아니에요. 젊은 여직원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나가셔야 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기서도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밤 짐을 싸야 했습니다. 찜질방 매니저가 직접 찾아왔거든요. 죄송하지만 내일까지만 계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네요. 무엇이 불편하다는 걸까요? 내가 가난해서? 늙어서? 다음 날 아침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12월 중순의 서울은 얼음장 같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최소한 바람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역사 구석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죠. 모두들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영무원이 다가왔어요. 젊은 남자였죠.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애원하는 내 목소리가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영무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죠.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어깨에 쌓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목에 희망 나눔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죠. 춥지 않으세요? 따뜻한 곳이 필요하시면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자원봉사자였나 봅니다. 갈 곳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내 처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봉사자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근처에 임시 보호소가 있어요. 하룻밤 지내실 수 있는 곳이죠. 가보실래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소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박영숙입니다. 나이는요? 75세요. 직원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서류 한 장의 숫자가 되어버렸구나. 이쪽으로 오세요. 좁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2층 침대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다른 할머니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구나. 침대 옆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죠. 여기가 처음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적응할 거예요. 다들 사연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니까. 그녀의 이름은 순자였어요. 73세라고 했죠. 아들한테 사기당했어요. 집문서 다 넘기고 쫓겨났죠.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체념한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된장국과 김치, 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죠. 군산에서 오셨다고요? 순자가 물었어요. 내가 무심코 군산 사투리를 썼나 봅니다. 네, 생선 가게를 했었어요. 어머, 그럼 요리 잘하시겠네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내게 관심을 보였죠. 밤이 되었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비 오나 눈 오나 가게 문을 열었는데,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괜찮아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요. 울어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서울의 겨울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순자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불안했지만 오늘을 버텼으니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75세.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위해 오늘은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보호소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줄을 서서 세수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박영숙 할머니, 상담실로 오세요. 직원이 나를 불렀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혹시 여기서도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 상담실에는 젊은 여자 상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김은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생선 가게 하셨다고 기록에 있네요. 은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했습니다.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혹시 아직도 일할 수 있으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은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가락시장에서 수산물 손질하는 일손을 구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락시장이라니. 그 유명한 가락시장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내일 아침에 가보시겠어요?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은정이 건넨 종이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자가 옆에서 말했죠. 잘 될 거예요. 영숙 씨는 실력이 있잖아요.
다음 날 새벽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초라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죠. 가락시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죠. 수산물 동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다 냄새, 생선 비린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혹시 박영숙 할머니세요?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보호소에서 연락받았어요. 저는 미경이라고 해요. 미경은 수산물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꽤 커 보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생선 손질을 못해요. 경력 있는 분이 필요했는데 잘 오셨어요. 미경이 갈치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번 손질해 보실래요? 40년의 세월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칼을 들었어요. 깔끔하게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토막을 냈죠. 1분도 안 걸렸어요. 와,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칼질이 예술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 저를 써주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이런 실력자를 놓칠 수 없어요. 새벽 5시 출근인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새벽 4시라도 올 수 있어요. 미경이 일당과 근무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소 생활을 끝낼 수 있을 만큼은 되었어요. 가락시장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겨울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보호소로 돌아가자마자 순자에게 말했죠.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순자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을 걷는 게 힘들었지만 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첫날 미경이 나를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박영숙 어머니예요. 40년 경력자시니까 많이 배우세요.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존중받는 기분이 오랜만이었죠.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생선을 손질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머니, 이 농어는 어떻게 손질하면 좋아요? 회로 먹으려면 이렇게, 구이로 하려면 저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내 경험이 쓸모 있다는 게 기뻤어요. 점심시간에는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시장 안 작은 식당이었죠. 어머니 군산이 고향이세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생선을 그렇게 잘 하시는구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리듬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익숙해졌죠. 무엇보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영숙 씨, 이제 완전히 적응했네요. 순자가 보호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피곤하지만 밝은 얼굴로 대답했죠. 네. 일하니까 살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작은 고시원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어요. 벌써 나가세요? 은정 상담사가 아쉬워했습니다. 네. 이제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할게요. 보호소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절망만 가득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었다고 생각하니 고마웠습니다. 고시원은 좁았지만 내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죠.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75세에 다시 시작.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생선 비늘처럼 하나하나 벗겨내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일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가락시장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생선 할머니, 오늘은 뭐가 좋아요? 단골 손님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추천하는 생선은 무조건 믿고 사갔죠. 오늘은 고등어가 정말 싱싱해요. 등 푸른 생선이 건강에도 좋잖아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40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혹시 박영숙 할머니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해담 레스토랑 대표 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생선 손질 솜씨가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제안 드릴 게 있는데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은 가락시장 근처에서 수산물 전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 컨설턴트로 모시고 싶어요. 요리사들에게 생선 손질법을 가르쳐 주시고 메뉴 개발도 도와주셨으면 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컨설턴트로 저는 그저 생선 손질만 할 줄 아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전문가의 노하우 말이에요.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조건도 좋았어요. 월급이 지금보다 3배는 많았죠.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레스토랑에서의 첫날, 젊은 요리사들이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 할머니가 뭘 가르친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죠. 자, 광어 손질부터 보여드릴게요. 칼을 들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에 요리사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와,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세요? 이제는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질문도 쏟아졌죠. 비린내 안 나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배 뜨는 각도는 어떻게 잡아야 해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보람 있었습니다. 내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거니까요. 레스토랑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생선 할머니가 있는 레스토랑으로 입소문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75세의 새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가 감동적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설득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결국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방송 당일 카메라 앞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생선 이야기를 시작하자 긴장이 풀렸죠. 생선은 눈을 봐야 해요. 맑고 투명하면 싱싱한 거예요. 진행자가 감탄했습니다. 40년 경력이 느껴지네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75세 생선 할머니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죠. 레스토랑은 예약이 밀렸고 나를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레스토랑에 낯익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남루했죠. 어머님,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전 당신을 모르는데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저 태준이에요. 사위, 아, 1년 전에 나를 쫓아낸 그 사람.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레스토랑 안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나는 태준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지금 저희가 너무 어려워요. 지혜도 회사에서 잘렸고, 저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님밖에 없어요. 1년 전이 떠올랐어요. 차갑게 나를 내쫓던 그 모습이. 태준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년 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도 살아야 한다고, 나를 모실 여력이 없다고 했지. 어머님, 이제 나도 똑같이 말할게. 나도 살아야 해. 너희들을 도울 여력이 없어.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는 어머님 딸이잖아요. 지혜는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 안 되세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1년 전에 딸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니까. 돌아서려는데 태준이 다시 불렀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는 뒤돌아봤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그대로야.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라. 하지만 됐다. 더 할 말 없다. 나는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 차가운 거리를 헤매던 내가 떠올랐어요. 잘 견뎌냈어.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엄마,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잘못 거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75세에 시작한 새 인생.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창밖에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내 자리가 있으니까요.